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8월 광복의 달, 8.15 해방이 있는, 그리고 올해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의 광복절이 있는 8월은 특히나 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TV 이강윤의 오늘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항일 문제, 그리고 민족의 근간을 찾는 근대국가의 기틀을 정밀하게 놓으려고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최대의 연구소이자 가장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기도 하죠. 이분들과 함께 특집 형식으로 매주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연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진 실장과 얘기를 나눴고, 김승환 대외협력실장과는 강제징용자들의 재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 다음에 또 다시 이어가기로 했고요. 오늘은 민족문제연구소 김승은 학예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비가 많이 옵니까? 지금 그쳤습니다. 그쳤어요. 네. 제가 올 때는 굉장히 많이 쏟아져가지고 네. 너무 퍼붓듯 비가 오니까 올림픽대로 차들이 그냥 저절로 얌전하게 가더군요. 그래서 네. 굉장히 밀렸는데. 네. 자, 결국은 이제 일본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1965년 아주 우리가 구걸하다시피 네. 어설프게, 그리고 또 정통성이 없는 정부 박정희, 그리고 그의 위임을 받은 김종필 씨가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등지에서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해가지고 현금 3억 불 등등해서 네네. 6억 불인가 받고 모든 걸 그냥 퉁치는 식으로 한일 국교 협정, 수교협정이라는 걸 맺어버렸잖아요. 네. 거기에 명확하게 국가 간의, 정부 간의 피해, 개인과 정부, 개인과 기업들 이런 것을 세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인, 원인이 거기 있는 것일 텐데, 지난주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판, 대법원에서의 재판이 나온 과정과 그 재판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짚어봤다면, 오늘 김 실장님과는 일단 그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당했던, 그걸 일부에서는 취업 어쩌고 하던데, 네. 그건 용어가 모든 본질을 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취업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용어를 붙일 수가 없는 전시의 상태이고, 네. 전시에 어쨌든 전쟁의 목적에 필요한 노동력을 계획을 세우고, 그 동원 계획 하에서 조선에서의 노동자들의 노동력, 인력들이 자원처럼 관리되고, 네. 또 심지어는 송출, 공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취업, 그러니까 해외 취업이죠. 네. 말하자면 네. 지금 얘기하자고 한다면 일본의 더 좋은 직장의 조건을 따라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마치 자유롭게 일본으로 도항을 해서 마치 취업을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전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 왜곡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강제성, 강제 연행, 강제 노동의 그런 진실들을 완벽하게 왜곡시키고 숨기는 언어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 일환으로 마치 군량미를 징발하고 무기나 뭘 만들기 위해서 쇠붙이를 다 빼앗고 그런 것처럼 한국의 노동력도 그냥 강제로 끌고 가서 일을 시켰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내부에서 일부는 취업이었다, 그리고 임금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네네. 심지어는 위안부들에게도 소정의 급료 비슷한 건 주어지지 않았느냐, 네.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네. 제가 김승은 학예실장님께 네네네.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네. 우선 강제징용자들의 실상,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을 했고 어떤 대우를 받았고
의료나 뭐 지원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과연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를 받았는지, 아니면 무리한 혹사 노동 끝에 사망하거나 뭐 그런 것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 좀 듣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이 강제징용의 문제, 강제징용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강제징용 소송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일단 그 용어를 조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자면, 아 징병, 징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강제성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징이라는 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영장 하나로 음.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징용이라고 하는 용어에 이미 들어가 있고, 네. 그 징용은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1938년 이후에 1939년 7월부터 국민징용령이 실시가 됩니다. 네. 근데 조선에서는 그 징용령이 똑같이 인제 영향을 받지만, 징용을 실시하려면 어디에 어느 정도의 노동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동원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 조선에서는 그것이 인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징용령이 실시된 그 체제 하에서 기업이 일정하게 그 노동력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시 점이 충분치 않았다는 행정력이. 예. 행정 관리 예. 능력. 그렇죠, 그렇죠. 징용 가능 대상자를 예. 일단 분류하고, 그렇죠. 그래서 몇 명을 이렇게 선정, 아니 뭐 네. 이렇게 해서 예. 몇 명을 선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징용 예. 대상자를. 예. 그래서 어디에 있는 무슨 공장으로 뭘 이렇게 무슨 목적으로 보낸다, 이런 정확한 뭐 통계나 이런 계획을 그렇죠, 세우지도 그렇죠. 못한 채 네네네. 그냥 필요한 대로 기업이, 네. 일본의 미쓰비시 등 그게 음. 다 전쟁 관련 기업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전범 예. 기업들이고, 예. 그쪽에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수요가 있으면 예. 마구잡이로 이렇게 데려갔다, 어 이 얘기죠. 1 년에 한 번씩 회사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신고를 하면 행정력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예. 그것을 지역에 할당을 하는 거죠. 할당. 예. 그러니까 기업들도 사실상 아무 기업이나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들을 동원해 가서 음흠. 제대로 노무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 예. 이걸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인제 대표적으로 우리 인제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미쓰비시라든가 신일본 신일볼. 제철 죽음, 신일철 죽음이라고 지금은 이름이 네.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제철이었죠. 예. 예, 그런 국영 기업, 미쓰이 이런 기업들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 청일 전쟁에 그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받은 전쟁 배상금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일본 제철이거든요. 참 네. 아이러니군요. 네. 그러고 그런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기간 동안 석탄업, 그리고 제철업, 그리고 조선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을 캐서 철을 만들고 그 철로 무기를 만들어서 기업을 키운, 그래서 재벌의 기초를 갖춘 그러한 기업들이 당시에는 노예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노동력을 수급받아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노무 관리가 노예를 대상으로 죄수 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무 관리라는 말 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예. 그런 기반에서 이 기업들을 키워온 그 대기업들만이 조선에 와서 이 노동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쓰비시 그 히로시마 징용공들의 재판에서 일본의 연구자가 네. 논문으로 논증을 해서 아하. 참고인으로 밝힌 자료입니다. 자기들의 이들은 죄상을 밝힌 양심적 학자가 그 그럼요. 기록으로 남겼군요. 네. 이 노무 관리란 용어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할 때나 성립할 수 있는 말인 것이지, 노예처럼 부리고 이미 채용이 아니라 그건 징용이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징병. 음. 그냥 군대에 끌고 가듯이 공장에 끌고 갔는데 자발성이나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 네. 그렇게 됐으니 사전적 의미의 노무 관리라는 게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았고 그런 걸 할 의사도 없었던.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일단은 이
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점. 예. 그리고 그 모집 단계에서는 기업만이 와서 노무자를 모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경찰력과 행정력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초기에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감언이설에 의한 모집. 그러니까 가면 기술도 배울 수 있고 2년만 일하면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사기의 행위들이 있었고, 그리고 모집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가서 얼마나 근무를 하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가게 되는 연행 네. 과정이, 강제적인 연행 과정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장에 도착을 해서 예. 이들의 도주, 도망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숙사가 완전히 인제 감시 체제 하에서 운영이 되었다라든가. 실질적인 수감 상태라고 그렇죠, 그렇죠. 봐야 그래서 되겠군요. 취업이 전혀 아닌 것이, 취업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그만둘 수 있는 자유, 그렇죠. 내지는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하시마에서도 많은 증언에 의하면 오직 하시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섬 자체가 감옥섬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적어도 한 20분 가까이 더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도중에 김승은 실장님께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기탄 없이 댓글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말 흐름에 잘 맞추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경찰력과 행정력까지 동원해서 기업의 채용 담당자 말이 웃기네요. 네. 그냥 기업 사람만 온 게 아니고 경찰력과 행정력까지 동원했다. 이 말은 징용에 불응할 경우에 공권력을 행사하겠다. 뭐 그런 거 것이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은 단순히 조선인 징용자의 증언으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에 일본의 행정 당국, 그리고 그 실제 현장에 갔었던 기업 관계자들의 기록에 의해서도, 일본인 스스로의 기록에 의해서도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그럼 현재 1938년 그리고 39년부터 이제 본격적 징용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패전, 종전 할 때까지 징용자 총 숫자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숫자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추산하는 숫자는 국내가 아니라 네. 조선인으로서 국외로 동원된 숫자를 약 80만 명으로 추산을 80만 명. 80만 명으로 당시 추산을 하고요. 조선의 인구가 총 2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2천만 명. 예.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징용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국내에 동원된 숫자까지 합치면 한 780만 명? 780만 명. 네네네. 숫자라고 하고, 와. 그중에 이게 이제 노무자로서의 동원이 이제 80만 명으로 보면 국외로 병력 동원은 한 37만 명 정도로 그 지금. 37만 명은 80만 명 속에 들어간 아니요. 숫자입니까? 80만 별도? 명은 노무자인 네. 경우. 그러니까 80만 명은 공장 노동자. 등 노무자로 네네네. 간 것이고, 네. 37만 명은 군인으로 네. 징병당한 것이고. 군인과 군속의 네. 병력으로 동원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네. 병력 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하는 예. 아주 중요한 군적의 기록이 남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군대 갔다 오셔서 잘 아시네요. 아니,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가셨습니까? 예, 예. 네. 이게 못 갔습니다. 편견이네요. 그래서 병력은 군대가 관리하기 때문에 네. 이 사실의 전모도 사실 전체가 공개되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만, 어쨌든 추산하기로 36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예. 노무동원의 경우는 그 개인의 사기업들이 동원한 숫자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자들과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연구자들 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이 각 지역에서 파편적인 자료들을 그때그때 발굴하고 모으고 해서 합리적 추산으로 저희가 요즘 이야기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무늬만 사학과를 나왔고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는 척만 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충격적인
문이 몇 개 생기네요. 네네. 일단 37만 명 징병. 네. 이것은 어디에 사는 아무개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징병했다는 기록은 일단 있는 거겠죠. 네네네. 그래서 일본 그렇습니다. 군에 네. 편속을 시키는 네네. 거니까 군과 군 네. 속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끌고 간 징용 노동자들은 약 80만 추산. 네네. 그다음에 국내의 군수 공장에도 또 데리고 갔으니까 그 숫자까지 합치면 780만. 즉 네. 국내에 700만, 일본에 약 80만 명이 끌려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80만 명이 잠깐만요. 포함된 이제 780만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뭐라고요? 80만을 포함한 물론이죠. 780만. 그러니까 네. 일본으로 간 80만과 네. 네. 국내에 700만이 네네. 국내 어딘가로 네네네. 전쟁 네네. 관련 군수 네네. 물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네네. 그 중에는 뭐 만주에 뭐 있을 수도 네네. 있겠고요. 한광이나 뭐 이런. 자, 그러면 780만 명이 음. 토탈 780만 명이 노동자로 끌려갔고 37만 명, 약 40만 명이 군인으로 끌려갔어요. 그럼 합치면 12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네네네. 120만 네네네. 명이 네. 일본의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걔들이 표현하는 그것 때문에 120만 명이 끌려갔는데 그때 당시 조선의 인구가 총 2천만 명이었다. 네네네.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네. 노인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을 빼면 물론 종군위안부 여성 젊은 여성 네네네네. 끌고 갔지만 그렇게 하면은 한 1,400만 명쯤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300만 명쯤이 남을 터인데 그중에 120만 명이 군인이나 노동자로 끌려갔다. 네네. 열에 한 명은 끌려갔다. 네. 남자들로 치면은 훨씬 범위가 좁혀지겠죠. 그렇죠. 훨씬 범위가 젊은 남자, 좁아지죠. 네. 군인을 전쟁을 수행할 만큼의 고연령대이거나 네.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연령대 네네. 1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의 남자들로만 치면은 거의 서너 명의 하나꼴로는 끌고 갔다. 징병 내지는 네네네. 징용을 그러니까 당했다. 이게 이제 중복 숫자도 있고, 그러니까 네.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국내 동원 같은 경우는 국내 지역에서 동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뭐 짧은 시기, 긴 시기 귀가했다가 합쳐서 또 끌려가고. 네네네. 그런 경우도 중복된 숫자이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알겠습니다. 포함되는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비교를 하기를 비약을 시키자면 한 가족, 5인 가족의 한 명꼴로는 다 예. 동원을 됐다라고 하는 정도로. 5가족의 한 네네네. 명은 누군가가 4-5명 중에 한 명은 군인이건 노동자건 또는 위안부로건 네. 끌려갔다. 네네네. 너댓 가족 집에 하나, 네네. 너댓 집 중에 네네. 하나는. 네네.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간 건 역시 8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얘기는 네네. 지금 한국, 그러니까 당시 조선, 일본 어느 측에도 정확한 기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록은 일본에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네. 접근 열람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기업들이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부에서 그것을 관리하거나 노무 송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한 뭐가 없었습니까? 총괄적으로 한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마지막 계획 단계지 실행 단계가 최종적으로 집계되어 있는 것이 좀 부족하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가의 운영이라는 게 이것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수행했던 일인데 그럼 당연히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이 이루어지면 기업들로부터 보고를 받겠죠. 그렇죠. 어디서 몇 명을 데려왔다.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네네네. 만약에 그 정확한 기록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마구잡이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하면 아무데나 사람만 보이면 데려갔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제동원의 상을 우리가 얘기하면 네. 저쪽에서 거봐라. 이제 무조건 음흠. 이것을 강제연행, 강제노동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데 많이 불특정한 어떤 그 추상적인 것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공격을 하는 빌미를 줄 수 그게 있습니다. 이제 가해자들이 아주 편하게 기대는 논리일 텐데 그렇죠. 만약에 정말 강제성이 없는 순수한 해외 취업이었다면 네네네.
어쨌거나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뭐 내선 일체라고 했지만 음. 일본 국민과 조선 국민을 차별 대우했으면 물론이고 출입경 기록은 당연히 남는 것이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최종적이고도 정확한 숫자는 일본 정부 어딘가에는 있어야 그렇죠. 맞는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개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예. 만약에 일본 정부가 최종적이고도 명확하고도 유일한 정본, 징발의 징용의 근거인 네네. 그게 없다면 음. 이거야말로 마구잡이식 음. 징용의 반증이 아니겠느냐? 네네네. 제 질문은 이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어저께 일본 정부가 갑자기 한일회담 당시에 네. 의사록을 공개를 하면서 예. 자신들은 개인에게 보상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음흠. 한국 정부가 정부 측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한일회담 의사록을 어저께 갑자기 느닷없이 들이대면서 그게 나왔습니다. 1항에 나오는 거죠. 네. 유상 3억 불, 돈 현금으로 주는 3억 불은 네네. 우리가 받아서 아. 피해자들에게 주겠다, 네네. 나눠준다라는 규절이 있는데 네. 아마 그걸 가지고 지금 그게 인제 현금 3억 불이 아니라 무상 3억 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 당연히 무상이죠. 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영모와 생산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아, 그 6억 그거는 불의 내용이 현금 액수 3억 불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기자재 등 뭐 2억 불 그다음에 나머지 1억 불 전부 다 그 생산재와 영모의 제공이지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현찰은 1엔도 안 1엔도 왔다고요? 받은 적이 그럼 없어요. 포스코는 그 기자재나 재화를 통해서 했단 말입니까? 예, 영무의 제공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는 예. 유상 3억 불과 무상 3억 불도 무상 3억 불과 음. 기자재 및 생산 예. 설비 등 경제 지원 2억 불 그리고 네. 나머지 1억 불은 또 다른 형태. 이렇게 무상이라고 하고 하는 있었는데. 거는 저희한테 대가 없이 준다는 당연하죠. 거기 그거야. 때문에 예. 현금이 아니라 단 1엔도 저희가 받은 적이 없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때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그때가 박정희 정부인데 네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했군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기에 협상을 진행을 할 때 네. 지금 당연히 궁금해야 할 음흠. 그러면 끌고 간 사람이 자료가 있을 것이고 네. 끌고 간 사람의 근거가 다 일본에 있을 것인데 당당하게 왜 명부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음흠. 몇 명을 끌고 갔는지 너희들이 자료가 있는데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 바가 한 없고 번도 없어요. 지금 이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통해서 보상은 해결을 할 테니 음흠.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일본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저께 인제 공개된 그 대목은 예. 사실상 징용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을 미지급한 상태로 공탁을 시켜 놓은 것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회의예요. 공탁금을. 네네. 그러니까 그 일본 관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지급했고 그때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할 건데 우리는 개인한테 주고 싶다. 그러니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한국 정부에 주지 네. 않고 개인한테 주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늦게 주지만 개인한테 주고 싶은데 그 예. 근거를 니네가 내놔라라고 요구하는 대목의 회의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본 정부는 근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피해 보상금을 니네가 요구하는데 그 근거가 있어?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명부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없지만 일단 니네가 얼마나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한국의 답변이었던 거죠. 당시 정부에. 예,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것이 세세하게 따져지고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의 원인과 그리고 피해의 구체적인 유형과 그리고 피해의 구체적인 규모와 이런 것들을 일단 다 무시하고 통틀어서 네. 얼마에 할래? 의 정치 협상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이 개인의 청구권,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자체에 대한 논의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품위 있는 말을 해야 되죠. 네. 그냥 퉁치는 협상을 했던 거예요. 네네네. 김종필 그렇습니다. 오이라 네. 당시 네. 외상. 김종필 우리는 왜
국정원장, 안기부장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그때는 2인자죠. 중앙정보부장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외교부 장관이 있는데 네. 김종필이 나섰고 저쪽은 오히라 외상, 이 두 네. 사람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고 뭐 일본 동경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둘이 결국 최종적으로 메모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가지고 나중에 두 나라 외교부에서 작성을 하죠. 네네. 한일 수교 협약이라는 예. 걸. 거기에 보면 일본으로부터 통틀어서 받는 6억 불 상당의 것에서 우리가 알아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 네네. 그 조항이 있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제 공개된 문서에는 일본 기업에서 아무개 등 미지급 임금,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지급 임금이란 네. 말은 아무개 등 몇 명이 끌려왔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미지급 임금이 산출되잖아요. 네네네.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 네네. 아닙니까?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미지급 임금을 어떻게 산출해요? 네네네. 고로 그 명단은 일본이 갖고 있다는 네네. 얘기고,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제공하거나 열람을 당연히 해야죠. 네. 할 의사가 있으면. 네. 근데 공탁까지 걸었다는 얘기는 지급 의사가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일단 의문스럽고. 네. 그러지 않았죠. 예. 그러지 일본 정부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협상에서 협상에서 근거를 한국이 제공을 할 때 우리의 근거와 맞춰서 이 피해 보상금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여기서 근거를 제시를 못하면 우리도 추산하기가 어렵다. 야. 이렇게 이제 협상을 길게 끌고 가는. 교묘하군요. 네. 그래서 두 나라의 국교 정상화 회담, 그러니까 전후의 이 처리 과정에서의 회담의 연장선이라고 하면 가장 최장의 14년 동안 회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51년부터 네. 뭔가 시작이 돼서 네네. 한국 전쟁 중인 네네네. 51년부터. 네. 가장 긴 기간 동안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협정에 쌓인 도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피해자에 관련된 어떠한 근거 자료도 입수한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수한 바 없다는 조금 뭔가 지금 주술 관계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하지 않았고 우리는 입수하지 못했다. 요구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제가 그거예요. 일본이 공탁금을 걸었다는 얘기는 우리 계산으로는 김아무개 외 몇만 명의 미지급 임금이,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끌려온 시기가 다를 터이니까. 총 해서 얼마로 추산이 되는데, 너희들이 주장하는 김아무개, 홍아무개 외 몇만 명과 그 액수가 맞는지를 대조해서 양측 자료가 일치할 경우에만 지급을 하겠다. 네. 이게 지금 일본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법적으로 취할 조치를 다 네.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네네네.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당신들은 징바로 주체는 너희니까 너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 우리한테 일단 제공을 해라. 또는 열람을 하거나 사본을 줘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우리는 요구하지 않았죠. 네. 네. 요구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어쨌든 청구권 자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받아서 피해자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언제 시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71년에 가서야. 그 보상 조치에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하고요. 우리 정부가. 네. 그래서 그 시행돼서 다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한 시기가 이제 75년까지거든요. 그건데 그것은 정상적이고 받아야 할 제 몫이 아니었죠. 그렇죠. 극히 네. 일부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때 이제 피해 지급금을 지원하는 걸 뒤늦게 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것이 71년에 받은 것이 이제 사망자 연명부, 피직용 사망자 연명부라고 하는 거를 2만 1,000명분의 사망자 기록만 그때 71년에 처음 받게 되고요. 나머지 그 피해 사실을 기록한 명부는 93년에 가서야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방일하면서 선물처럼 주어진 이제 40만 명분의 명부를 이제 93년에 가서야 저희가 한국 정부가 이관받게 되는 거죠. 통탄스러운 피 어린 눈물의 역사입니다. 네. 그리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뭘 해왔는지가 지금 낱낱이 드러나는데 우선 시청자님 질문 두 가지를 해소하고 다음 얘기를 좀 하죠. 청파동에 있는 식민지 역사박물관 이름에 전화카드 한 장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 거의 올라운드 플레이시고 굉장히 그러세요? 관심과 조예가 깊으신 분 같아요. 이 네.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아무튼 질문이 날카로우십니다. 청파동에 있는 식민지 역사박물관 이름에 식민지라는 이름을 넣은 이유를 예전에 들었는데 까먹었다. 아,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네. 이게 짧지 않은데요. 아마 저희 박물관에 오셔서 예. 저희 해설을 들으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식민지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올해 지금 현재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과연 식민지 역사가 끝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왜 강제동원의 피해자가 아직도 90이 넘은 나이에 음흠. 그 피해를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의 식민지 역사가 과연 청산되고 끝났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 끝나지 않은 이유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고 예. 그리고 그 권력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지만 음흠. 또 한편으로는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교과서에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침략의 역사, 지배의 역사 그리고 학살의 역사로 기록하지 않고 예.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이 아시아를 보호했다. 보호한, 네. 방어한 그래서 아시아 민족을 해방시킨 그런 전쟁으로 미화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식민지 조선을 식민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조선의 근대화에 우리가 기여했다. 기여를 했고 네네. 주춧돌을 놨다. 네네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를 지배한 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식민지를 겪은 나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직시하자. 과연 우리는 지금 식민 상태로부터 해방됐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의미에서 네네. 일부러 식민지 역사박물관이라고 네.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 김은주님께서 14년을 끌어온 한일 협상을 왜 그때 한 건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이것도 네. 짧지가 않은 굉장히 답변 짧지 같은데. 않은 답변인데 시작은 1951년에 네네 그렇습니다. 회담을 시작했죠. 네네. 우리 6.25 도중에. 네네네. 예. 긴 역사 14년이 걸렸습니다만 아마 61년 군사정부가 쿠데타 직후에 아마 63년 민정이양 전에 이거를 타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네. 그런데 끊임없이 일본 정부가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오히려 근거를 요구하고 숫자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끌었고 당시에 동북아시아의 안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미국이 배후에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시점으로는 북한이 우리보다 GDP나 GNP나 뭐 소득, 개발 정도, 공업화 정도 이런 것들도 우리보다는 조금 한 단계 위였고. 네네네. 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빠른 정상화, 정상적인 관계 이런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국교 정상화를 하는 데에 강력한 압력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다 아시다시피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권력이 경제 개발을 유일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빠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빠른 경제 개발의 자금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계기가 있었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정통성 없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약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주권국으로서 당연히 의당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도 제대로 따진 적도 없고 따질 의사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따질 주체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토탈 얼마쯤 저기 할 거야 뭐 이런 것만 하다가 후다닥 서둘러 끝낸 거죠. 그리고 네네. 51년에 시작됐던 건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에서 군수물자나 이런 걸 네네. 들여오고 해야 되는데 통관 등의 문제도 있고 하니 네네. 당시 이승만으로서는
그것을 뭐 물론 미국 측에서 그걸 강력히 원했고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1951년에 시작됐고요. 네. 아마 요번 건을 계기로 1951년에 한일 간의 그 기나긴 회담, 수교를 위한 기나긴 회담이 시작됐다는 것은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냥 1965년에 체결됐다. 김종필과 오히라 외상이 뭘 메모를 해왔고 네. 박정희가 사인을 해서 두 나라가 그냥 도장을 찍었다 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은 왜 14년이 걸렸냐 하면 한국전쟁 때 일본으로부터 교섭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군수물자, 인력의 이동 이런 걸 하려면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해야 하니까 네. 통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당시에는 일본 주둔 미군을 이렇게 빼오는 과정으로 그렇죠. 급하게 네. 해결은 했지만 그 점이 있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협약 전 미국으로부터 한일 협상을 종용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이승만마저 거부한 한일 협상을 그때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여서 드린 질문입니다. 자신 질문의 부연을 해주셨네요. 네네네. 실장님께서 더 아까 설명은 됐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더 네. 덧붙이실 거 있으면 하고 어, 이승만은 거부했는데 왜 박정희 때 했느냐 뭐 이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승만의 거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뜯어봐야 되는 내용이 또 있고요.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시기에 저희가 그런 상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이 되고 정말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던 권력이 만약에 국가 권력을 잡았더라면 과연 협상에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일본을 상대로. 무엇을 요구했을까? 우리의 피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얘기했을까?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제 하에 묶인 채로 네. 국제법을 우리가 좀 아는데 이 협상에 우리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런 재산상의 민사상의 문제만 처리할 수 있는 협상이야라고 하는 전제로 과연 시작을 했을까? 예. 전혀 아닌 다른 질서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 이승만 정부가 어떤 반감을 가졌다라고는 하지만 그 첫 스타트에 등장하는 관료들의 인식 수준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한번 짚고 싶고요. 그 대통령의 그 관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승만이건 박정희건. 네, 또 하나는 국가 간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그 피해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이 협상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없었으면 이런 진전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의 판결도 사실상 어느 날 갑자기 사법부가 네. 굉장히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훌륭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자신들의 피해를 드디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고 네. 일본에 직접 찾아가서 일본의 사법부를 향해서 80건이 넘는 재판을 제기를 했거든요. 예. 일본 정부는 그때까지도 단 한 발자국도 조선의 피해자, 한국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노력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도 원폭 피해자들은 시위를 시작했고 피해를 호소했고 사할린 억류자들도 피해를 호소했고 70년대에 처음 그 피해자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자들의 어떤 끊임없는 투쟁들이 지금의 역사적 판결을 내린 것이고 드디어 이제 일본이 자신의 역사를 드디어 청산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확인하는데 네, 국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믿고자 합니다. 부족하시면 미진하시면 말씀 더 주시고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공부를 또 다시 해야 해서는 안 될 것이니까 그 말은 앞으로 되돌아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 나왔을 때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가야죠. 오늘 그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징용자 실태 및 현황 파악 이거에 대한 양국 정부의 무성의함과 우리의 무능함 이런 걸 확인하는 좀 길어졌고요. 어쨌거나 그런 것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1965년에 타결된 한일 협상의 조약의 문제점은 뭐였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 요번에도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네네. 그런 점에서 지금 한일 무역 분쟁 또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대해서는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시고자 합니다. 네. 그 네. 분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 알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보기도 해야 하고 네네. 하는데 네. 다음번 출연하실 때는 그 사진 파일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좀 얘기를 했으면 그럴까요? 네,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김승환 대외협력실장도 김영환. 네. 참 김영환 네. 강철 서신의 김영환 헷갈렸어. 또 이만큼을 남겨두고 그렇습니까? 가셨던 네. 김승은 실장님 것도 이렇게 네. 남겨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봉오동 전투 네. 영화 개막에 맞춰서는 방학진 실장이 또 나오셔서 네. 8월 7일 날 미리 프로그램 예고 드립니다. 그 관련 인터뷰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튼 8월은 민문연 여러 중추적인 분들을 차례차례 모셔다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죠? 당시 조선의 인구 2천만이었는데 최소 800만 명, 대충은 조금 더 정확히는 820만 명이 군인이나 군속 또는 노동자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인구의 2천만 분의 820만이니까 얼핏 계산해도 뭐 한 40% 되는 거 아닌가요? 40%.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조선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엄마들 그리고 이제 노년에 드신 여성분들, 남성분들을 빼고 나면 젊어서 힘께나 쓰겠다 또는 총알바지는 해내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본이 이 주장에 대해서도 뭐 억지다, 뭐 주먹구구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것, 일테면 1951년부터 한일 수교 협상이 시작됐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그러다가 왜 서둘러 형편없이 그래서 훗날 두고 역사적 재해석을 두고 양국 간에 계속 이견이 오가는 그런 불충분하고도 형편없는 협약이 왜 맺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이번 한일 경제 분쟁 국면이 의미를 얻을 수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7월 31일 이강윤의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